빠숑의 세상 답사기.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분은 김재경 소장님께서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 워낙 말씀을 재밌게 많이 해주시고요.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공개 방송 곧 할 텐데 1사분기 때도 그때는 꼭 모셔갖고 미니 특강 또 가영자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늘 이렇게 현장에 계신 분들 목소리 듣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압구정 현대아파트 중개하시는 분 한번 모셔서 얘기했을 때 그때 되게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재개발 쪽은 확실히 잘 잡고 계시니까. 당장 좀 몇 군데 되게 궁금한 적도 많아요. 지금 또 지난주에는 저희 IMF님께서 나오셔갖고 재개발 얘기해 주시면서 서울서 제일 저렴한 뉴타운이 신림 뉴타운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신림 뉴타운보다도 저렴한 거는 상계 뉴타운이 더 그렇죠. 저렴하고요. 신림하고 상계를 딱 말씀하셨거든요. 강남 쪽에서는 신림, 강북 네. 쪽에서는 상계. 한남 뉴타운고 좋은 건 다 아는데 맞아요. 돈이 없어서 못 가지. 12억이 들어갔는데 12억이 실투자금 12억이 뭐예요? 13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엔 그 정도 돈 있으신 분들은 벌써 한남 뉴타운 충분히 들어가셨을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비용 부담이 한남 뉴타운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저희가 좀 도전해볼 만한 뉴타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부동산들은 무조건 여기가 좋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맞아요. 한남 뉴타운은 어떻게도 얘기하냐면 무조건 한남 말고는 갈 데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영혼을 팔아서라도 한남에 들어와야 된다. 돈이 없는 사람들 그 얘기 해봤자 뭐 하냐는 거죠. 그 금액대에 맞춰서 좋은 데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따로 다음에 기회 되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2020 부동산 경기 좀 하기 전에 근데 한남이 지금 제일 비싸긴 하잖아요. 그렇죠. 한남 성수가 양대 산맥으로서 쫙 가고 있어요. 비싼 만큼 비싼 값을 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돈 있으면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2020 부동산 경기 전망 한번 시작해 볼 텐데 2019년도 시장을 한번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2019년도는 어떤 시장이었어요? 2019년도는 생각보다 주춤한 게 좀 있었다. 주춤한 게 있었다. 저는 이번 12.16 부동산 대책 나온 거를 보면서 차이 잘 됐다. 잘 됐다. 왜냐하면 부동산님이랑 강영훈 대표님 먼저 2020년도 경기 전망을 같이 찍으면서 얘기했었던 얘기 중 하나가 2020년도에 떨어질 요인을 못 찾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2020, 그러니까 2020에 떨어질 요인을 못 찾겠다? 네, 왜냐하면 올라갈 요인들만 있지 떨어질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강영훈 대표님도 이 얘기 좀 무서운데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또 그분이 되게 또 이거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조금 보수적으로 보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많으셔갖고요. 아마 더 그랬었을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이제 소장님께서도 얘기하셨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이 뭐 2020년도 경기 전망 썼는데 1216 부동산 대책 나오면서 다시 수정하고 있다. 제가 이제 그 유진투자증권의 김열매 위원이라고 있어요. 그 리포터를 12월 첫째 주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모시려고 이제 12월 말이나 1월 초에 모시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11.16 대책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 수정을 다시 해야겠다고 하셔가지고 2월 때에 모실 것 같아요. 그분은. 저는 오히려 이게 잘 됐다고 생각한 게 사실 2020년도 경기 전망 다 올라간다라고 해서 다 맞춰버리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딱 대책이 나왔을 때 하락 전망하고 뭐하고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지 빛을 발하지 않을까. 좀 아쉬운 것 중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강영훈 대표님이랑은 벌써 한 3년 전 2017년도부터 전망들 쭉 해왔어요. 그때 썼던 게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 나왔었을 때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그 이유에 대해서 쭉 얘기했었고 9.13 대책 나왔을 때도 만나가지고 영향이 없을 것이다 얘기하면서 했었고 다 맞춰왔는데 아무래도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이거를 빛을 못 발하니까 이번에 세상 답사기 나와가지고 영상 박제해가지고 향후 잘 맞춰왔는지 기록으로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오늘 방송이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수도 있어요. 제 인생의 분기점 중 하나로 이제 빠숑님과 함께하는 아마 이제 성지 방송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족이 길었는데 2019년도가 어땠었냐라고 보면 통계에서 일부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9.13 부동산 대책 결국 뭐냐 다주택자 억제 정책이거든요. 그렇죠. 그 와중에서 올라가는 데들이 있어요. 지방이라고 다 엮어서 갈 수는 없고 근데 여기서도 전체적으로는 무너지고 있었고 수도권이라고 해도 수도권 내에서도 명암이 너무 극심하게 갈리고 있고 그렇죠. 서울이라고 해도 다 올라가느냐? 올라는 갔죠. 근데 더 올라가는 곳과 적게 올라가는 곳 그거에 대한 양극화가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2019년도 상반기 때
마이너스로 전환했잖아요. 상승률이. 제가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그 텀이 좀 길었었어요. 저는 제가 봤었을 때 2019년도 상반기 때 다시 이제 올라갈 거라고 봤었지만 실질적으로 올라간 거는 강남에 있는 그 일부 부동산들이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거래가 됐었었지 전체적인 온기가 서울로 퍼지지는 못했었거든요.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서 본격적으로 상승한 게 2018년도 1월부터 3월 달이었었어요. 9.13 부동산 대책을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파리 대책보다 못했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짧게 아니면 한 그 정도 시간 지나면 다시 상승하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실질적으로 뚜껑을 까보니까 오히려 심리적인 여파가 좀 더 컸었던 것이죠.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2019년도 10월부터 2차 폭등기가 오고 있었고 이거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볼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2019는 생각보다 주춤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상승이 맞이했다는 것들이고 2020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에 좀 연장선이 될 것이다. 네, 네, 알겠습니다. 좀 하나씩 좀 따져볼까요, 그러면? 네, 우리가 2017년도, 18년도 그때는 진짜 핵심적인 키워드들이 있어요. 막 공급 과잉이다. 인구 감소도 한창 떠들었을 때가 있었었고요. 요즘도 인구 감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급 과잉 얘기는 네. 이제 또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런 네. 키워드들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시작했었을 때 2020년도 떨어질 요인을 못 찾겠다. 네. 이런 얘기했었잖아요. 네. 이런 이슈들이 없어요. 없어. 어.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각각의 개별 이슈들은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 시장 장을 막말로 분양가 상한제 굳이 진짜 악재라고 얘기를 해도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만 한정되지 일반 아파트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일반 아파트 가격대들 신축 아파트 희소성 더 높아질 거다. 이거는 이미 얘기가 많이 나왔었던 것이고 이런 각각의 개별 이슈들을 싹 이번에는 빼버리고 제가 생각하는 핵심 키워드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네. 항상 중심을 잡고 움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무엇이냐? 첫 번째 요인은 대체 투자처가 부족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다주택자 규제다. 이게 두 가지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현 정권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프레임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고요. 방금 전에도 얘기했었던 것처럼 12.16 부동산 대책이 나왔었지만 이 큰 틀에서 벗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자, 그럼 하나씩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투자처 부족 같은 경우는 간단해요. 일단 금리가 너무 낮아요. 그렇죠. 금리가- 유동성. 그렇죠. 유동성은 풍부한데 네. 금리가 워낙 많고 그리고 유동자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와중에서 투자할 데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대체 투자처가 없다 보니까 이 돈이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돌고 돌아서 부동산이다. 그럼 이게 핵심인데 실질적으로 한번 하나씩 지표를 보면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은행 기준금리예요.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우리가 16년도 6월 달에 가장 저점 1.25%를 찍었다가 다시 올라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다시 1.25%로 돌아왔어요. 생각해보면 좋은 것 중 하나가 소장님, 우리 입출금식 통장 네. 금리가 한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냥 엄청 낮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왔는데 1%대 아니에요? 저도 이번에 알아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만나려고 제가 은행 한번 봤거든요. 0.1%예요. 0.1%가 금리예요? 안 준다가 아니고 그냥 공짜 아니에요? 공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0.1%? 제가 국민은행 쓰고 있거든요. 아, 1%도 진짜 안 돼요? 네, 1%도 안 되고요. 와. 저는 잘못 본 줄 알았어요. 저는 1%인가 보다라고 했는데 어. 다시 보니까 0.1이더라고요. 수시 입출금식 통장을 가장 기본적으로 쓰잖아요. 적금도 그거죠. 아니고 그냥 당장 출금할 수 있고 입출금식 통장이라 해도 최소 몇 달은 못 건드는 막 그런 것들 조건이 있으면 1%대로도 올라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그런 통장은 0.1%. 그럼 100만 원 넣으면은 1년에 1,000원? 1,000원 붙는 거죠? 1,000만 원 넣으면은 10,000원 붙는 거네. 뭐 예. 이거 돈이 안 되죠. 1금융권에서 그래도 카카오뱅크가 좀 금리 많이 준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 카카오뱅크도 한번 보니까 그거 역시도 수시 입출금식은 0.1%. 깜짝 놀랐어요. 소장님도 사실 은행 1금융권 금리 뭐 얼마 안 되겠지 이 정도는 생각하다 보니까 낮겠지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낮을 줄은 몰랐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저금리 시대 그리고 저물가 시대 뭐 혹자는 이제 마이너스 디플레이션의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하지만 사실 생활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가 은행에 넣어놨을 때 돈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거죠.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 은행에 현금 들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이분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까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에 넣어놨을 때는 정답이 아니야. 뭔가를 투자해야 돼 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게 뭐냐? 유동자금이 되게 많다는 얘기했잖아요. 단기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의 규모예요. 단위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단위예요. 1100조가 넘어가요. 이 돈들이 갈 데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하면 어디론가 투자를 하든 아니면 어디에다가 집어넣든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이게 방향성을 못 찾고 있기 때문에 돈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서 이렇게 돈들이 쌓여져 있는데 그러면 방금 전에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핵심 키워드 중 하나가 대체 투자처가 이래서 또 없다라는 거예요.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때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들 하지만 부동산만 올랐나요? 그때 주식시장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좋았죠. 좋았죠. 예. 그때는 펀드를 넣어도 돈을 많이 넣어 벌었었고요. 네네. 이제 기업들도 장사가 잘 됐고요. 전체적인 경기 자체가 좋았었잖아요. 그때 해외 펀드도 또 잘 나갔었어요. 예, 맞아요. 베트남 펀드, 중국 펀드도 잘 됐었고. 그러니까 그랬었죠. 예. 우리가 돈이 꼭 부동산에만 한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때는 네. 부동산도 올라갔었지만 그때는 펀드도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가고 하다못해 그때는 뭐냐 기승전 치킨 이런 얘기 있잖아요. 퇴직하면 치킨집 차리고 네네. 전 세계는 맥도날드보다 뭐 치킨집 한국에 있는, 프랜차이즈가 네. 더 많다. 이런 기사도 예전에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창업에 대한 부분들도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근데 지금 소장님 혹시 은퇴하고 나면 네. 치킨집 차릴 생각 있으신가요? 없죠. 전혀 없어요. 네. 이게 현실이란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다. 워낙 최저임금 늘어나고 예전에는 은퇴하면 뭐라도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퇴직금 가지고서 뭐 몇 억이라든지 내가 은행에 넣어놓은 있는 돈이 있는데 1차원적으로 가장 먼저 얘기하자. 금리가 낮아. 은행 가지고서는 돈이 안 돼.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주식 경기가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주식도 위험하고 펀드도 위험하고 사건 사고들도 요즘 많이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추천하는 것도 못 믿겠고 이러니까 결국은 안전자산인 부동산으로 가자. 그래 실물자산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근본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하다는 얘기, 단기 부동자금 얘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 돈은 계속 풀리고 있어요. 네.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최근에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렇죠. 2020년도 정부 예산이 통과됐는데 512조예요. 슈퍼 예산이라고 500조 처음 넘었다고. 그렇죠. 500조가 처음으로 넘었는데 우리는 그래도 부동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보다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SOC 예산을 한번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SOC. 네. 그 전 정권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SOC 예산이 늘려가다가 이제 민주당 정권이 그동안 비판했었던 것이 토목 정권이다. 그러면서 계속 비판했잖아요. 자기는 토목으로 부양하지 않겠다. 사상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집권하고서 SOC 예산이 감축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2019년도에 다시 늘렸거든요. 그렇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결국 부양할 때 우리가 승수효과라는 표현을 써요. 경제학에서. 승수효과 같은 돈을 투입했을 때 가장 큰 효용을 얻을 수 있는 게 결국은 토목이거든요. 그렇죠. 가장 직접적이고 그러니까 결국 어쩔 수 없이 SOC 예산이 늘렸었고 이번 올해 역시 2020년도 정부 예산 자체도 SOC 예산이 확 크게 늘렸거든요. 이걸로도 보면서 이 SOC 예산들 어디를 갈 거냐도 주목해보면 좋을 키포인트 중 하나인데 일단은 이걸 떠나서 이렇게 많은 돈들이 풀리는데 500조라는 게 얼마나 대단한 규모인지 알 수 없어서 연도별 예산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전 2009년도만 해도 정확히 말하면 터지긴 했었죠. 근데 2009년도만 해도 200조였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결국 할 수 있는 건 뭐냐? 민간에서 투자를 하라고 해도 민간이 몸을 사리잖아요. 그때 뭐 기업이 부도가 나니 뭐니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를 공격적으로 해요? 정부에서 예산을 확 늘렸죠. 200조 초반이던 게 거의 300조에 가깝게 2010년도에 팍 뛰게 됐고 그 다음에 정부 예산이 미친 듯이 늘어나게 되는데 지금 현 집권 여당 같은 경우도 비판을 많이 했었죠. 왜 정부 예산으로 갔다가 세금으로 생색낸다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실적을 보여야 될 타이밍이잖아요. 뭐 소득주도 성장이 맞다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각자 생각하는 바는 다르지만 일단 벌써 집권이 3년 차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까지 전 정권 탓을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실적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성과가 안 나오니까 결국 하는 게 예산을 엄청나게 늘려내는 거예요. 이 돈들이 어디론가 풀리고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 중 하나고요. 그 다음 자료를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통화량 같은 경우 생각하면 M2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광의 통화. 통화. 통화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국에서 양적 완화 그리고 일본의 뭐 세계의 화살해서 아베노믹스에서 엔화 엄청나게 찍어내고 이런 얘기들은 많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통화량을 엄청나게 늘려왔었거든요. 저도 이번에 통계 정리해 보면서 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600조였었는데 지금 거의 3000조에 가까운 시대까지 왔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 우리가 강남 반포가 이제 30억 시대에 돌입했잖아요. 네. 30억이 뭐예요? 반포 예. 아크릴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호가가 36억도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거품이 더 너무 비싸다라 생각하지만 그 당시 통화량이 올라간 것만 생각하면 사실 그렇게 우리가 거품이라고 말할 만큼까지 올라갔느냐? 우리가 통화의 가치가 낮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통화량이 이렇게 풀리고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단기 부동자금 얘기는 앞서서 먼저 했으니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결국 대체 투자처가 부족하다.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사람들이 해요.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어떻게 부동산만 올라갈 수 있느냐. 그렇죠. 이런 얘기들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사실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되기도 하고요. 노무현 때 정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기라도 좋았는데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왜 부동산만 올라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만 올라간다라는 얘기. 경기 전망 CSI 같은 경우는 뭐냐? 주택가격 CSI 같은 경우 일부에서 한번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똑같은 거예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했을 때 6개월 뒤에 현재 경기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좋다라는 긍정응답이 많다라고 하면 100보다 이상, 부정응답이 맞으면 100보다 이하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서 처음에는 좀 긍정적으로 본 사람들이 많았었지만 100 주변에서 횡보하다가 2018년도 중순부터 팍 떨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러네요. 경기가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의 경기가 더 좋아지냐 나쁘냐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기가 안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경기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주식에 투자할까? 펀드에 투자할까? 생각해보면 안 한다라는 거죠. 반대로 일부에서도 얘기했었던 주택가격 CSI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재밌는 게 부동산 가격이 2008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고서 한번 하락한 다음에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기 상황이 좋았었던 적이 있나요? 경기야 늘 안 좋았죠, 뭐. 예. 경기는 계속 안 좋았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경기는 안 좋았었는데 부동산 가격이 2013년도를 저점을 찍고서 쫙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경기는 이전에도 안 좋았었는데 왜 올라갔는가? 그 근본적인 해답이 제가 얘기했었던 저금리, 대체 투자처 부족 이것 때문에 돈이 부동산을 쏠렸다.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도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수익형 부동산 같은 경우는 위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전 같은 경우는 젠트리피케이션 얘기 많았었잖아요. 네네. 최근에 젠트리피케이션 기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좀 뜸해진 것 같긴 해요. 없도 못 본 것 같아요. 젠트리피케이션 용어 그쵸. 자체도 좀 이제 생소해지고 예. 우리가 성수동처럼 막 이제 핫해지는 신흥상권 이런 데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임대료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되냐. 부동산에 돈이 몰려도 수익형 부동산은 안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임대료가 왜냐하면 수익형 부동산의 가장 근본적인 거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무너지고 있다 보니까 수익형 부동산이 지금 위기가 오고 있다라는 부분을 할 수 있고 실제로 통계를 한번 보게 되면 한국감정원에서 보시게 됐을 때 공실률 통계가 나와요. 2019년도 2분기, 3분기 공실률이 11.5%예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은 수입이 아예 없단 거예요. 관리비 나가고 있고 대출받아서 샀다라고 하면 이자 나가고 있고 정말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가 공실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임대료가 높아지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상가가 올라간 이유는 사실 있어요. 뭐냐면 간단하게 핵심만 얘기하면 요구 수익률이 낮아져서예요. 예전에 뭐 8% 수익률이 나왔다. 예전엔 8% 가지고서는 안 쳐다봤었던 게 기준금리가 1%대로 하락하게 되니까 요구 수익률이 은행 이자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0.1%인데 하다못해 그런 은행 이자를 떠나서 은행 적금과 비교해 봤을 때도 적금 금리가 예를 들어 3%예요. 상가 수익률이 3%예요.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예. 적금 금리를 보면 한 2%대 후반 1금융권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상가 수익률이 5%대 나와도 괜찮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매매 가격이 쫙 올라고 수익률은 그대로였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매매 수입 자체 월세는 그대로인데 상대적인 요구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매매 가격이 치고 올라갔었던 장이 이전 장이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은 그 올라갈 만큼은 올라갔고 기준금리가 지금 1.25%인데 얼마나 더 떨어지겠어요? 마이너스로 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가 더 올라가긴 좀 어려운 장이 왔다. 뭐 네. 꼬마 빌딩 뭐다 얘기는 하지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부동산 시장으로 왔을 때도 이것 때문에 제가 큰 틀로 주목해야 되는 게 두 가지를 얘기했었어요. 첫 번째는 대체 투자처 부족이었고 두 번째가 뭐였냐? 다주택자 규제였어요.